15년을 친딸처럼 함께한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명의예요. 솔직히 같이 사는 거 불편했어요. 30분 시간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세요. 소정아, 그게 집을 넘기는 서류였다고? 엄마 그냥 소정이 말 들어요. 재개발되면 우리도 좀 숨 좀 쉬어야죠. 어머니 요양원 얘기 드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74세에 처음 맞는 이 절망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말순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김치찌개 끓여 먹고 10시 반 버스 타고 병원 갔다 왔죠. 당뇨 정기검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 좋아졌네요. 할머니라고 하셔서 기분도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서 마트에도 들렀습니다. 며느리 소정이가 좋아하는 배 몇 개 사고 손주 간식으로 우유도 한 팩 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집에 가면 소정이가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하며 웃으면서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할머니라도 만나서 인사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504호 우리 집 앞에 서서 현관문에 손을 대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상 현관 옆에 두던 우산꽂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위에 올려두던 작은 화분도 보이지 않네요. 이상하다 하면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1025. 저와 남편 생일을 합친 번호였거든요.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1025. 분명히 맞는데.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때 가슴이 뭔가 이상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정이가 바꿨나?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어 또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문 안에서 소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소정아, 나야. 엄마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소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뭐라고? 소정아, 문 좀 열어줘. 비밀번호가 안 돼.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명의입니다. 솔직히 같이 사는 거 불편했어요. 요양원 얘기 드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제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요. 소정아, 농담이지? 이 집이 무슨 내 집이야? 등기부 이전됐어요.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사인하신 거 기억 안 나시네요? 세금 절약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3개월 전쯤 소정이가 서류 한 장 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해주세요. 세금 아낄 수 있어요라고 했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도움되는 일이라니까 별 생각 없이 도장 찍어줬거든요. 그게 집을 넘기는 서류였다고? 대답 대신 들려온 건 현관문 안쪽에서 체인을 꺼는 소리였어요. 찰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도 없었어요. 복도에 다른 이웃들이 나와서 보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병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준아. 엄마. 왜요? 너희 집 비밀번호가 안 돼. 소정이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정이한테 들었어요. 그냥 소정이 말 들어요. 재개발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숨 좀 쉬어야죠. 병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네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뚝.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43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웃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집안에 제 물건들이 다 있었죠. 옷까지라도 챙겨야 했습니다. 소정아, 그럼 내 옷이라도 좀 챙길 수 있게 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체인은 그대로 걸린 채로요. 틈 사이로 보이는 소정이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무표정했습니다. 30분만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문이 열렸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 한쪽에 제 물건들이 이미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더라고요. 소정이는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까지 몇 벌을 작은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유품이 들어있던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두라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다 챙기셨죠? 소정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끌고 현관으로 나왔는데 그때 소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시대 아니에요. 각자 살아야죠. 현관문이 닫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어서 다행이었죠. 노란 봉투를 가슴에 꽁꽁 안고서요. 그렇게 저는 74세에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74세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찜질방 사우나 구석에 앉아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 소정이가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말했죠. 어머니, 잠깐 시간 있으세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소정아? 어머니,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부동산 카페에서 알아봤는데 명예 정리만 잘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소정이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소정이가 웃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도 나중에 편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소정이가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네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며느리가 집안 경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기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의심 하나 없이 도장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에서 도장통을 꺼내면서도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하다. 이런 걸 다 알아보고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찍으면 돼? 네, 거기요. 그리고 여기도요. 소정이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어요. 1번, 2번, 3번. 그때마다 소정이는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말했죠. 서류를 다 챙긴 소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이 일은 병준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이런 세금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정이가 남편 스트레스 안 주려고 배려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소정이가 서류 처리 다 됐어요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 덕분이네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제 집을 빼앗긴 순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찜질방에서 나와서 저는 근처 노인정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최할머니. 다들 저처럼 70 되셨어요. 말순아, 너 어쩐 일이야? 김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세금 절약한다고 해서 도장 찍어줬더니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아이고 말순아.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너 그거 완전히 속은 거야.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더라. 수법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런다는 거 뉴스에서 봤어. 세금 절약한다. 상속세 아낀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집 빼앗는단 말이야. 최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 있었어. 80살 넘은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한테 속아서 집 다 뺏겼다더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다. 이미 등기 넘어갔으면 어렵지 않을까? 김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법원에 가보면 어떨까?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르잖아. 법원은 뭘 알아? 서류상으로 다 정리됐을 텐데. 최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거죠. 말순아,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김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보다 똑똑한 할머니들도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녁이 되어서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둔 작은 가방을 보니까 정말 이게 제 전 재산이구나 싶었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3개월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정이가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왜? 라고 물어봤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믿었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가 저를 이용만 했다는 게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 병준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들이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는 버리다니. 그날 밤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늙은이가 되어버렸구나. 74세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찜질방에서 3일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저처럼 잠자리가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분도 저처럼 어디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을 때 문득 병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 전화해서 너무 차갑게 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보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8시에 병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준아,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찜질방에 있어. 병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 잠깐만이야. 소정이가 한 짓이 말이 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병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소정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요즘 일이 없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요. 그게 날 쫓아낼 이유가 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준아, 너 정신이 있니? 이 집은 네 아버지가 엄마 이름으로 해준 거야. 소정이가 무슨 권리로? 엄마, 병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럼 네가 보기에 소정이가 한 일이 맞아? 네 엄마를 속여서 집을 빼앗은 게 맞다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병준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정이가 엄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매일 눈치 보고 뭘 해도 간섭받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소정이에게 간섭을 했나요? 오히려 소정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고 했는데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새 옷 사고 싶다고 하면 카드도 내주고 병준아, 엄마가 소정이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음식 하나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소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오히려 소정이가 설거지를 대충 해도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름도 가끔 까먹으시고 같은 얘기 여러 번 하시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런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소정이한테는 부담이에요. 아직 젊으니까. 이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짐덩어리 취급하고 있었어요. 병준아,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43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엄마가 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아, 엄마. 지금 회사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병준아, 병준아. 뚝.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드님이에요? 네. 무슨 일 있나 봐요. 울상이네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며느리한테 집 빼앗기고 쫓겨났는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고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한 시대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서글퍼졌어요. 정말 그런 시대인가 봅니다. 43년을 키워준 엄마보다 몇 년 사귄 아내가 더 소중한. 오후에 병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병준아, 엄마 당분간 어디서 지낼까? 돈도 별로 없어.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노인 임대주택 신청해 보세요. 아니면 요양원도 괜찮은 곳 많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양원에 가라고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난 아프지 않아.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식사도 해주고 좋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이 멀쩡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저녁 때쯤 소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나 싶어서 받았더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병준이가 걱정해요. 무슨 걱정을 해? 네가 쫓아냈잖아.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재개발도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집을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한 거예요. 소정이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소정아, 너 양심이 있어? 15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야죠.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유롭게? 집도 없는데 뭐가 자유로워? 노인정이나 경로당도 많잖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너무 서글펐고요. 1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내가 낳은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소정이도 감히 이런 짓은 못했을 거예요. 병준이도 아내 편만 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찜질방에서 나흘째 밤을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구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74세에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찜질방에서 5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이곳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6년 전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마지막 날 잠깐 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말순아, 혹시라도 나중에 이상한 일 생기면 그거 법원에 넣어놨어. 공증도 다 했어. 전에도 그 소리 하더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겨? 모르지. 그냥 혹시나 해서. 네가 힘들어할까 봐.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떠났어요. 언제부턴가 같은 소리를 몇 번 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픈 사람이 헛소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법원에 넣어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공증이라고도 했고. 갑자기 노란 봉투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두라고 했던 그 봉투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찜질방으로 돌아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죽고 나서 너무 슬퍼서 유품은 그냥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메모지, 그리고 명함 한 장이 있더라고요. 김정우 법무사. 법무사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남편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2012년 3월 15일 공증 완료 말순이를 위해. 2012년이면 남편이 죽기 1년 전이에요. 그때 법무사 사무실에 간 건가요?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메모지도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말순아, 혹시 모르니까 이걸 꼭 챙겨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법원 공증 번호 2012XXXO. 김 법무사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읽고 또 읽어봤어요. 남편이 정말 뭔가를 준비해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뭘 공증한 걸까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니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 법무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명함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6년 전에 여기서 공증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싶다고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말순입니다. 법무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컴퓨터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2012년. 아, 있네요. 정말요? 뭐 하신 거예요? 유언장 공증이요. 유언장이라고요?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고요? 그런데 유언장 내용은 본인이나 상속인만 열람할 수 있어요. 부인이시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파일을 꺼내시더니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남편의 친필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 박성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504호 아파트는 내 아내 김말순의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내가 죽은 후에도 아내 김말순이 생존하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 며느리 김소정에게는 김말순이 사망한 이후에만 상속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말순이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면 이 유언장이 말순이를 지켜줄 것이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다니. 법무사님, 그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니까 법정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럼 지금 제 집이 며느리 명의로 바뀐 것도 만약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이전된 거라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소송을 해야 해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소송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네, 유언장이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그날 저녁 찜질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남편의 글씨를 보니까 그리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걸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공증 원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거든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건물 앞에서 잠깐 망설여졌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비 아저씨에게 공증 문서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공증 사무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2012년에 제 남편이 공증한 유언장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성명과 공증 번호 알고 계세요? 박성수이고 번호는? 저는 노란 봉투에서 꺼낸 메모지를 보며 말했어요. 201이 XXXO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시더니 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직원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유언장 원본이에요. 여기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말 남편이 6년 전에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까
남편의 친필 유언장이 봉인된 채로 들어 있었어요. 봉인을 뜯고 펼쳐보는데 남편의 글씨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언장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쓰여 있었어요. 나 박성수 1943년생은 정신이 온전하고 외부의 강요나 압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000번지 504호 아파트 등기부상 면적 84.93제곱미터는 내 아내 김말순 1950년생의 소유이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내 김말순이 생존하는 한 그 누구에게도 이전될 수 없다. 둘째, 상기 부동산은 김말순 사망 이후에만 며느리 김소정에게 상속될 수 있다. 셋째, 만약 누군가 김말순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상기 부동산을 이전받으려 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며 이 유언장이 우선 적용된다. 넷째, 김말순이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 유언장을 작성하니 반드시 간말순을 고호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말순아, 나는 너가 혼자서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다. 만약 누군가 너를 속이려고 한다면 이 종이 쪽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이 6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언장 뒷면에 이런 글이 더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김소정이 세금 절약이나 상속세 회피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이는 사기 행위이며 이 유언장이 법적 근거가 될 것임. 소정이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소정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파일을 더 뒤져보니까 남편이 법무사와 상담한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죽고 나면 며느리가 제 아내를 속일까봐 걱정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며느리가 요즘 자꾸 돈 얘기를 해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재개발이 될 거라고. 그리고 제 아내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려하시나요? 아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집을 넘기라고 할 거예요. 제 아내는 워낙 순진해서 속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느리가 핑계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금을 절약한다든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겠네요. 법무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쓰세요.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노란 봉투에 법무사 명함과 메모를 넣어둔 거였고요. 공증사무실 직원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유언장으로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송을 하셔야 해요. 소송이 어려울까요? 유언장이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뒀다니. 그런데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남편이 6년 전부터 소정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왜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녹취록에서 들은 남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제 아내는 워낙 순진해서. 맞아요.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15년 동안 소정이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네요. 남편은 소정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찜질방에 돌아와서 저는 노란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이 봉투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메모지에 적힌 남편의 글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말순아, 혹시 모르니까 이걸 꼭 챙겨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었네요. 남편이 정말 다 계산하고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소송을 해야 하고 며느리와 아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어요.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김 법무사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첫인상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할머니, 유언장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승소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유언장이 너무 명확해요. 공증까지 받은 거라 법적 효력도 완벽하고요. 더군다나 며느리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착수금 2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 비용 다 부담하게 돼요. 할머니는 착수금만 내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했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착수금 입금 확인되면 바로 소장 접수할게요. 일주일 안에 상대방한테 통지서가 갈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예적금을 해지해서 겨우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가진 돈의 반 이상이었지만 집을 되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오후에 착수금을 입금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3일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소장 접수 완료됐어요. 상대방한테 통지서 발송됐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이제 소정이도 알게 될 거고 병준이도 알게 될 거고.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소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뭐가 뭐야? 등기 무효 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소정이 목소리에서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소정아, 너 내 집 뺏어간 거 잊었어? 뺏어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그때 너는 세금 절약한다고 했지. 집을 넘기는 서류라고는 안 했잖아. 그렇지만 어머니, 법정까지 갈 필요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해결해요. 처음으로 소정이가 약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동안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 가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로 되는 문제야? 너 나를 속였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소정이를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번엔 병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정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소송하시는 거예요? 응, 했어. 엄마,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요? 필요 없으면 왜 해? 내 집인데 내가 못 찾겠어? 그렇지만 가족끼리.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날 쫓아내면서. 병준이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엄마, 소송 이길 수 있어요? 소정이가 이미 등기 넘겼는데. 네 아버지가 유언장 써뒀거든. 유언장이요? 처음 듣는데요? 너도 모르는 게 많아. 네 아버지가 6년 전에 이미 다 준비해뒀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써 있어. 소정이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고, 전화 너머로 병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써두셨다고요? 응. 네 아버지는 소정이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나만 바보같이 믿었지. 엄마, 그럼 소정이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요? 병준이 목소리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소정이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가 판단해봐. 6년 전에 네 아버지가 예상한 일이 정확히 벌어졌으니까.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상대방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합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합의요? 네, 집을 돌려주되 조건을 달자고 하네요. 아마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소정이가 합의를 원한다니. 정말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합의 조건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하지만 유언장이 명확하니까 끝까지 가셔도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병준이가 찜질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이상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며칠 전부터 계속 의심이 들어서 소정이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건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병준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소정이가 자주 활동하던 부동산 카페를 뒤져봤어요. 소정이 아이디로 검색해 보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급해요. 시어머니 재산 합법적으로 넘기는 방법을 쓰니 효부되고 싶어. 소정이 아이디 작성일 2022년 8월 12일. 언제부터야 이게? 엄마한테 도장 받기 3개월 전부터예요. 더 있어요. 병준이가 다른 게시글들을 보여줬어요. 노인분들 설득 잘하는 꿀팁 있나요? 세금 절약 핑계로 등기 이전 성공하신 분 계세요? 시어머니가 순진한 편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것 봐요, 엄마. 댓글도. 댓글을 읽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순진해서 뭐든지 믿으실 것 같아요. 키읔키읔 재개발 소식 미리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세요. 성공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병준이는 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더 있어요. 병준이가 다른 게시글을 클릭했는데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함께 설득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 편들까봐 걱정이에요. 남편은 단순한 편이라 제가 적당히 얘기하면 믿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시어머니 편들면 어떻게 하죠? 성공하신 분들 조언 부탁해요. 댓글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은 바보라서 제 말이면 뭐든 믿어요. 키읔키읔 성공하고 나면 남편이랑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재산만 확보하면 새로 시작할 거예요. 병준이가 그 댓글들을 보여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병준아, 소정이가 엄마뿐만 아니라 저까지 완전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나중에는 저까지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병준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봐주세요, 엄마. 마지막 게시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2년 11월 20일 제가 도장 찍은 다음 날
여러분 조언 덕분에 시어머니한테서 등기 이전 받는데 성공했어요. 세금 절약한다고 하니까 정말 순진하게 믿더라고요. 키읔키읔. 이제 재개발 대박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바보 남편도 제 편에서 시어머니 설득해줬고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병준이가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소정이가 엄마 위한 일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를 바보 남편이라고 비웃으면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준아, 같이 살면서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그냥 이용할 도구였던 거예요. 병준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정이 말만 믿고 저를 낳고 키워주신 엄마를. 일어나, 병준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왜 유언장까지 써두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6년 전에 이미 소정이의 정체를 보셨던 거네요. 병준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도 소정이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기만당한 기분. 이제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편에 설게요. 아니, 제가 직접 증인으로 서겠어요. 이 모든 게시글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병준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정이가 저를 바보 남편이라고 비웃었다면서요?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주겠어요. 이 모든 게 공개 게시글이니까 완전히 합법적인 증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처음으로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단순히 제 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소송 접수 후 2달이 지나서 드디어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정갈한 옷을 입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진한 남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긴장됐거든요. 이정민 변호사님과 법원 앞에서 만났어요. 병준이도 함께 왔죠. 요즘 병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정이와 별거 중이고 저를 위해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유리해요. 변호사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솔직히 떨렸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와 법정에서 마주 앉는다는 게 법정에 들어가니까 소정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데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서는 가운데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민사소송 2024가압 XXXO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먼저 이정민 변호사님이 저희 쪽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피고 김소정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이 남긴 공증 유언장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원고 생존 중에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소정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등기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제가 치매라고요? 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원고 김말순 씨,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준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일어서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경 며느리 김소정이
거실에서 세금 절약을 위한 서류라고 속여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집을 넘기는 서류인 줄 전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미리 정리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고도 했고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소정이에게 물어보셨어요. 피고 김소정 씨, 원고에게 정확히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소정이가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질문에 답하세요. 부동산 이전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어머니가 물어보시면 설명하려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소정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했거든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남편 박성수가 2012년에 작성한 공증 유언장입니다. 판사님이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법정이 정말 조용했어요. 유언장의 피고 김소정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세금 절약이나 상속세 회피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피고는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우연의 일치입니까? 유언장에 예상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소정이 변호사가 일어나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증인 박병준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병준이가 나가서 선서를 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기억력도 또렷하시고 판단력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아내 김소정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기만한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만했는지 아십니까? 병준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의심이 들어서 아내가 활동하던 부동산 커뮤니티를 조사했습니다. 아내 아이디로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게시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판사님이 허락하시자 병준이가 화면을 보여주며 읽기 시작했어요. 2022년 8월 12일부터 이런 게시글들을 올렸습니다. 급해요. 시어머니 재산 합법적으로 넘기는 방법, 노인분들 설득 잘하는 꿀팁 있나요? 세금 절약 핑계로 등기 이전 성공하신 분 계세요? 등입니다. 소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노골적인 게시글도 있습니다. 병준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순진한 편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시어머니 정말 순진해서 뭐든지 믿으실 것 같아요. 키읔키읔. 재개발 소식 미리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세요. 성공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법정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도 함께 설득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편은 단순한 편이라 제가 적당히 얘기하면 믿을 것 같다. 댓글에는 남편은 바보라서 제 말이면 뭐든 믿어요. 키읔키읔. 성공하고 나면 남편이랑도 정리할 생각이에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정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건 그냥 고민 상담이었어요. 병준아, 내가 왜 그래?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증인은 계속하세요. 병준이가 소정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게시글입니다. 2022년 11월 20일 어머니가 도장을 찍어주신 다음 날에 올린 글입니다.
병준이가 또렷하게 읽었어요. 제목이 드디어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조언 덕분에 시어머니한테서 등기 이전 받는데 성공했어요. 세금 절약한다고 하니까 정말 순진하게 믿더라고요. 키읔키읔. 이제 재개발 대박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바보 남편도 제 편에서 시어머니 설득해줬고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게시글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기만당했다는 것을요. 병준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내는 3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하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바보 남편이라고 조롱하면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자랑까지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까? 네, 모두 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므로 스크린샷과 URL 모두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님이 프린트된 게시글들과 URL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소정이 변호사가 일어나서 반박하려 했지만 공개 게시글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어요. 병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통해 확신합니다. 김소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모두를 기만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아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혼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병준아, 정말 미안해. 제발, 나도 살아야 해. 하지만 병준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공개 커뮤니티에서 저희를 조롱했던 그 글들이 결국 소정이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죠. 소정이가 다시 앉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속이고 이용한 사람한테 더 이상 당할 수 없었거든요. 판사님이 최후 변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인의 유언장까지 무시하고 노인을 기망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정이 변호사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판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다고 인정하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504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겼어요. 정말 이겼습니다. 소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법정에서 울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6년 전에 남편이 써둔 유언장이 결국 저를 지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날 저는 단순히 집을 되찾은 게 아니었어요. 존엄을 되찾았고, 가족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74세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소정이는 등기 말소 절차를 마치고 그 집을 떠났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선 첫날 모든 게 낯설었어요. 소정이가 바꿔놓은 벽지며 가구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집이 다시 제 이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병준이는 요즘 자주 찾아와요. 소정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요. 아이가 할머니, 이제 계속 여기 살아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할머니는 계속 여기 살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병준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우리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요. 신문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라? 부동산 중개소에서 2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20억이라고? 엄마, 이제 정말 부자 되셨네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소정이가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네요. 며칠 후 병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 기회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이사라니 왜? 이 집 팔면 20억인데 그 돈으로 새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두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준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래요? 이 집이 돈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병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뜻이에요? 저는 거실 창문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평생 내다보던 그 창문을요. 네 아버지가 이 집을 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니? 말순아, 이 창문으로 보이는 산이 참 좋다. 우리 여기서 늙어가자였어. 병준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였어.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이 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마음이었기 때문이야. 엄마, 20억이 뭐가 중요해? 네 아버지 마음을 20억에 팔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고마워. 6년 전에 써둔 그 유언장 덕분에 집을 지켰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마음을 지켰어.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영정 앞에 촛불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준이가 손주와 함께 와서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은 거였죠. 할머니, 저 어제 꿈에서 할아버지 봤어요. 손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할머니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최고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소정이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이제 됐어. 네가 깨달으면 된 거야.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병준아.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집도 아들도 평화도. 오후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저는 노란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말순아, 혹시 모르니까 이걸 꼭 챙겨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정말 필요했어요.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구해줬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오랜만에 김할머니, 박할머니, 최할머니를 만났어요. 말순아, 정말 대단하다. 소송까지 이겨서 집 되찾다니. 부럽네. 우리 며느리도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하셨어요. 할머니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끝까지 싸우세요.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말순이 내는 운이 좋았지. 남편이 유언장까지 써뒀으니까. 운이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 집 앞에 다시 섰을 때 바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요. 74세에 처음 겪은 이 힘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가족이 가장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6년이 지나도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마음. 오늘도 제 집 거실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그 창문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74세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